지금 리포트 잠깐 들으셨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더욱 심해진 양극화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이익이 늘어난 기업이나 개인이 이익 일부를 내놓는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 발언 좀 길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익공유제요. 네. 그러니까 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혹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돈 번 쪽에서 약간 좀 내놔라 이건가요?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강제가 법적으로 뭘 아니고,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자는 정의당 주장도 있는데 예. 이낙연 대표 얘기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문 닫은 노래방, 장사 제대로 못하는 식당, 카페들,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예. 이런 데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만 또 반면에 배달 업체들 또 배달의 삼성, 민족이라고 떠오르고요. 그렇죠. 삼성, 예. 반도체고요, LG, 쿠팡, 삼성은. 배달의 민족, 예.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양극화가 더 심해져 있는데 원래부터 돈을 잘 벌든 잘 나가던 기업들인데 이걸 좀 어떻게 그 받은 이익들을 좀 자발적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어려운 쪽에서 물론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도울 일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럽이나 남미 이런 쪽에서는 법으로 예를 들어서 예. 소득 있는 사람들한테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늘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재산세를 더 늘리거나 이런 법을 하는 데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나 개인이 소득이 늘면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건 그건 아니고 하여튼 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방안에 대해서 방안에 구체적으로 당안에서는 많은 얘기를 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오늘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예. 민주당이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위기 안에서 이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좀 그 취약한 계층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예. 과정, 포용을 통한 위기 극복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홍익표 정책의장 얘기가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서 중소기업이나 예. 돈을 출연해서 어려운 쪽 도와주는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기금 같은 걸 만들면 규제 완화나 다른 세제 혜택 같은 걸 주는 방안 이런저런 방안들 얘기하는데 그걸 앞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이런 방안이 아닌 쪽의 뉘앙스가 좀 강한데요. 민주당 거는. 근데 그렇죠. 정의당은 세금 아예 규정하에 더 걷자 이거죠, 정의당은. 정의당 쪽 얘기는 예. 그 정도의 감상적이고 일종의 온정주의 네. 또 뭐랄까 이렇게 고소득 계층이나 대기업들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의 선의에 기대는 감성적인 거는 되게 어렵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일 때 사실 기부한 사람들이 한 2% 안 됐거든요. 예. 그런 이해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정의당 쪽 얘기는 장혜영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소득이 더 는 사람한테 한시적으로 소득세 내지는 한시적으로요. 법인세, 예. 5% 정도 더 걷자 이런 얘기 그래서 예. 재난연대 세금을 더 걷자 이런 그 주장을 정의당 쪽에서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자발적인 거라는데 도대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건 좀 연구를 해봐야겠죠. 예. 정의당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근데 국민의힘은 딱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과 연상되는 반시장적이다 이런 예. 얘기인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 대표나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 문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는 꼭 민주당 이낙연 대표 얘기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도 다 세계적으로 지적하거나 세계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종의 그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것이고 강제로 토해내라 결국 이 얘기 아니냐. 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저렇게 여당 대표, 뭐 총리 이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다 의식해가지고 결국 기부금을 내거나 억지로 준조세 성격의 돈을 뭐 내란 얘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러려면 왜 정부가 있냐. 국가 재정 역할을 왜 기업한테 떠넘기냐 이런 예. 얘기죠. 그래서 뭐 포퓰리즘, 반시장적, 뭐 사회주의적 발상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지금 뭐 그런 주위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 재산이 굉장히 많거나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IT 기업들 해가지고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더 늘리거나 재산세를 더 물리거나 뭐 하여튼 기업에 대한 세금 같은 걸 더 한시적으로 늘려서 그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쪽에 돈을 쓰는 건데 사회주의라고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그 렛대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그 정치회장한테 그 메카시즘이다. 아무데나 예. 사회주의를 붙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세계적인 그렇죠. 현상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떤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좀 대안을 좀 내놓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극화에 대한 어떤 일단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대안을. 흔하게 예. 보던 게 무슨 뭐 재난이나 수재의원금 걷듯이 예. 기업들 팔빌듣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일차적인 반응인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안이 수성되고 정의당 같은 좀 진보적 얘기를 하는 정당들하고 또 이렇게 그 안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안이 되면 이거를 뭐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거나 그러니까요. 뭐 예.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 쉽지 않죠. 그건 뭐 자본주의 최첨단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특히 재난 상황이니까 그렇게 비판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걸 뭐 대안 없이 이렇게 쉽게 비판하기는 예. 계속 그러기 쉽지 않겠죠.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역시 뭐 정치 얘기는 선거 얘기가 많은데요. 그 보궐선거 국민의당 때문에 뭐 안철수 예. 대표 시끄럽습니다. 뭐 계속 시끄럽습니다. 성공했죠. 안철수 대표는 일단 판을 흔들었으니까. 성공한 건가요? 나름대로 성공했죠. 예. 판을 흔들었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주 불쾌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며칠 지켜보니까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거에 그 주목도가 높아졌잖아요. 예. 여론조사에서 이제 뭐 꽤 나오고 1위도 나오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 의도대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안철수 대표와 만나봐서 단일화 문제 이런 걸 얘기했다 그러고 예.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철수라도 밀어가지고 일단 이기는 게 선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면서 백석 넘은 제1야당이 안철수 대표한테 끌려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한테 지금 완전히 말렸어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며칠 보고 있다가 제동을 건 거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격앙돼서 뭐 예.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억지로 하는데 예. 안철수 대표한테 이런 식인 거죠. 후보 단일화를 하자면서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라고 먼저 자청을 하고 예. 나 밀 거면 밀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식의 태도인데 그런 정치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당내에도 안철수 대표에게 뭐 합당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한 정진석 의원이나 예.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제동을 걸었잖아요. 뭐죠 단어가 콩가루 집안? 네,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면 예.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 예. 아주 강경하게 굉장히 제동을 걸어서 예. 일단 효과는 있어요. 오늘 당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지금 뭐 단일화 문제, 그 야권이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이냐 이런 문제 논의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어제 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지금 뭐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예. 당장 효과는 봤죠. 제동을 건 효과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일단은 지지율로 보면 자신감이 부쩍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김종인 대표나 국민의힘의 반 안철수 대표인 분들의 생각은 저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좀 꺼질 것이다. 그리고 3파전 돼도 국민의힘이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 비롯해서 안철수 대표의 회의적인 예. 국민의힘 내부의 분들의 이제 주장이나 관측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사실 본격 레이스가 시작 안 돼서 먼저 치고 나와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그를 갈아탈 사람도 있고 민주당에서 실망해서 나왔지만 민주당 후보가 생기면 마음이 변해서 돌아갈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1등이지 예. 저게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전이 시작되면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주류인가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히 꽤 있죠. 예. 꽤 있고 제가 보기엔 절반은 그 정도로 예. 이렇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번 대선 때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인데 쉽게 네. 노골적으로 말하면 TV 토론이 시작되거나 정책을 발표하거나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돼서 3파전으로 쭉 가면 미천이 또 드러나가지고 꺼질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3파전으로 가도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지난 총선 때와는 달리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예. 서울에서 높고 그 당시 코로나 위기 초반에 정부가 뭐 잘 대응한 것도 있지만 또 정부를 밀어주자 이런 민심도 그전하고 다르고 코로나 방역이 한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피로감도 높아졌고 예. 부동산이라는 여당의 아킬레스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의 길을 꺾기 위해서도 3파전도 이길 수 있다. 단일화?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해서 벼랑 끝 작전으로 나가면 안 한다 이런 거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은 뭐 일관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뿌리는 깊고 예. 저 상황이면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건재한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는 거의 예.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 반면에 또 안철수 대표가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겠지만 들어오겠는가. 국민의힘 예. 입당하겠는가. 입당 안 하는 거죠. 서로 간에 불신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 단일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관측이 부쩍 늘더라고요. 뭐냐면 결국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쭉 뭐 지켜봤지만 안철수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존의 문법과는 굉장히 정치적 문법이 다른 분들이에요. 예. 개성도 강하고 고집도 세죠. 그래서 둘 다 특징이 뭡니까? 다 벼랑 끝 전술 구사하는 분들이라 예. 강대강으로 쉽지 만나는 않을 예를 들어서 것이다. 일반적인 협상이나 딜이라는 게 만나가지고 둘이가 헤어지면 뭐가 나쁘고 헤어지면 예. 망할 것 같다. 그럼 합치자. 합치는데 양보하기 싫은데 쭉 조건을 맞춰보다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조건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자리는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두 사람 다 그런 문법에 그 익숙하지 캐릭터가- 않아요. 김종인, 예. 안철수다. 그래서 쉽지 않고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불신 중에 하나는 이게 서울시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대선 그래서 자리도 저렇게 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그냥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돼서 시장에서 이겨서 안철수 서울시장이 되면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7월에 끝난 다음에 정치를 안 하게 되면 여론조사하면 안철수 대표가 야권 대표 주자로 1등의 여론조사 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면 그때는 대선 대선 국면도 안철수가 대선 끌고 갈 후보까지 것이다. 갖다 바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래가지고- 위기감이죠. 그래가지고 백석의 국민의힘이 정말로 무력화되고 세석에 세석의 그 안철수 국민의당에 끌려가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수까지 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계산법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어떤 오늘 발언이 또 주목되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뭐 지금 설명을 하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주자일 수도 있다. 언뜻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 한번 일단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 여권 내부에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자, 이 워딩만 들으면요.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여권의 어떤 강성 지지자일수록 그 거부감이 뭐 그게 당연한 원수죠, 원수. 예, 지금 원수인데요. 원수죠. 저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렇게 믿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일단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석에 여러 번 했거든요. 예. 이런저런 조건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저 얘기는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는 마뜩치 않다. 예. 결국 야당 후보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예. 그러면서 반대로 하고 싶으면 여당에서 하시든지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금방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여당에서 사람이 없으면 윤석열 총장을 데려다가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저 얘기의 본질은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를 얘기하는 향한 거예요. 말인가요, 저게? 네?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국민의힘 내부의 윤석열 예. 지지 세력 그 지금 공통적으로 안철수 지지 세력 예. 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당 밖에서 뭘 당 찾으려는 밖에서 사람들. 찾는 사람들에 예. 대해서 국민의힘을 책임진 비대위원장이 뭐 당연히 할 말이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단 테스트 같은 발언을 던졌잖아요. 예. 다 사람의 별의 순간이 있다. 예. 대통령 그렇습니다. 대권이 눈에 보이는 예. 순간인데 지금 예. 윤석열 총장이 그런 순간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별의 순간이다. 네, 지금 별. 정치를 하려면 하라 이 얘기도 좀 포함되어 있는 정치를 건가요? 하려면 뭐 지금 이 순간인데 예.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뭐 이런 예.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뭐 뭐랄까 이렇게 그 던진 얘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 얘기를 또 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 별의 순간이 지났다. 2011년이다. 예. 우리 흔한 말로 좀 리즈 시절 끝났다. 예.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뭐 얘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 상황이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앞길도 상당히 험난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3파전이 되면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대선 때까지 가지도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는 순간 당이 초토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노선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단호하게 얘기한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발언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며칠 동안 판을 주도했는데 일단 제동을 거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힘겨루기 둘이 또 이렇게 삿발을 잡고 힘을 겨루는데 봐야죠. 저렇게 둘이 대립해가지고 뭐 지금 황 기자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저 단일 후보 자리를 갖고 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이기면은 김종인 체제는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순간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차피 보궐선거 때까지 뭐 요새도 예. 말을 했지만 예. 하면 그만둔다 그랬으니까 예. 책임은 다 한 거죠. 근데 뭐 제가 단일화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예. 거지.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나와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서 안철수 대표가 2등, 3등으로 쳐지면 예. 그건 국민의힘이 단일화 하려고 그럴까요? 압박하겠죠. 예. 압박해서 안철수 대표한테 포기를 시키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지더라도 뭐 이렇게 승복할 수 있는 룰을 가지고 단일화에 응하든지 뭐 그런 네. 방법인데 그건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아직 후보가 안 나온 거고 민주당도 후보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 1등이 사실은 상당히 퇴색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네. 저걸 1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대표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